자, 이번엔 사회 분야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면서 뭐 잔고증명서 위조,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윤석열 장모, 동업자가 한 얘기입니다. 장모인 최 씨가 잔고증명서 마음대로 위조했다.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동업자 검찰 조사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사위가 검사라 믿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기가. 그러나 이 장모 측 동업자가 먼저 위조 부탁했다. 이런 또 약간 다른 진술이잖아요, 얘기가. 그럼 결국 공통점은 위조입니다, 위조. 위조를 한 거네요, 그러면은. 그거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거네요, 그럼. 그러나 누가 주도한 것이냐를 갖고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측 주장이 달라 장모 소환 조사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우죽순 번지는 윤석열 장모 의혹 어디로 불똥이 튈까?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과연 불똥이 어디까지 가는 것인가? 그래서 그 내용이 쭉 허위 장고 증명서 수사 관련된 내용. 검찰 조만간 결론 위조, 이 위조에 대해서는 기소 저울질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최진호 변호사. 네. 이 사안과 관련해서 공소시효 얘기가 있던데요. 공소시효가 뭐 곧 끝난다, 아니다, 더 많이 남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뭡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그 형사 고소를 하면은 수사기관에서 제일 먼저 보는 게 이게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보다 이게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는지 여부를 확인 먼저 하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문서가 위조된지 여부와 관련해서 문서가 작성된 것이 2013년 4월 달에 작성이 된 문서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지금이 언제죠? 2020년 4월이 지금 3월이다 보니까 13년으로부터 거의 7년이 다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시효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사문서 위조죄의 공소시효는 7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두세 주밖에 안 남은 이 상황 속에서 왜 빨리 수사를 해서 기소를 안 하느냐. 이게 쟁점인 것 같은데 실제 제가 그 관련되는 것을 조사를 해봤더니만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총장의 장모가 이와 같은 그 잔고 증명서를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되는 사람을 해서 만든 것은 스스로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 장모인 최모 씨도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인 것이죠. 결국 검찰 같은 경우에는 사기 피해자를 해서 가해자를 구속해서 유죄까지 확정받았는데 피해자를 과연 이 사문서 위조로 해서 기소까지 해야 되냐, 이 부분에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문제는 그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검찰이 맡길 것이지만 지금 그 형식적으로 봤을 때의 문서 위조에 따르는 공소시효가 4월 초기 때문에 과연 왜 이렇게 계속 꾸물꾸물거리고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내에 제 식구 감사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팩트가 확인을 해야 될 게 이 2013년 4월에 4장의 어떤 문서를 위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한꺼번에 날은 다릅니다. 4월 달이 있고 10월 달이 있는데 4월 달에 다 만들어 놓고 했다고 하면은 그걸로 끝나지만 만약에 10월에 가는 것이 진짜 10월에 작성을 했다고 하면은 아직까지 한 6개월 정도의 공소시효가 있는 부분이어서 장고증명서 그 위조가 또 여러 차례 됐거나 뭐 좀 시간이 달리게 됐거나 그 한다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실제로 만든 사람을 검찰이 불러서 조사를 해서 검찰은 이미 다 알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안 계속 나오는데요. 뭐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뭐 소환조사 얘기 나오니까요. 아마 수사 내용이 계속 전해질 걸로 같습니다. 김구락 교수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왜 이렇게 늦죠? 고소 고발이 그런 되면 거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뭐 우리 윤석열 그 검찰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조국의 어떤 사례를 볼 것 같으면 뭐 인턴 확인증 갖고서도 압색이 들어가고 굉장히 빠른 수사가 이루어지고 이러는데 이건 상당 부분 이 장기간에 걸친 건데도 아직 왜 이렇게 수사가 미진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을 좀 갖춰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요. 코로나19와 관련된 어떤 모습입니다.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는요. 들불처럼 번지는 유럽 코로나, 의료 시스템 붕괴. 그러자 생필품 품귀 현상과 사재기가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뭐 유럽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거는 이탈리아가 3만 5천 명의 확진자인데 거의 3천 명에 육박한 사망자잖아요. 반면에 독일은 확진자가 13,000인데 사망자가 30명 조금 넘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아마 의료 시스템에 차이가 있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재기가 미국과 유럽에서 굉장히 심한 상태인데 다음 기사를 보시죠. 우리나라는요 조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재기 없어요. 가게 가면 물건 많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메르스 학습 효과가 있었고요.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그리고 우리나라는 택배가 엄청나게 잘 됩니다. 새벽 배송 엄청납니다. 저녁에 배달시키면요. 아침에 딱 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재기할 필요가 없는 한국이라는 뜻입니다. 수요 분산 물류 시스템 상대적으로 잘 돼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최영선 의원님. 이런 거는 다른 나라가 좀 따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위기 때 우리의 장점들이 몇 개 나오는데 우리가 소매 판매 중에서 온라인 비중이 세계 1위입니다. 2위가 중국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문하면 언제든지 온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오죠. 실제 옵니다. 사재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런 위기 때 또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이런 장점들, 디지털화, 온라인화 이런 것들은 장점으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사실 우리가 좀 자랑을 해도 되는 모습 같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